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슈를 말한다의 신동호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계 개편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추진돼 왔던 보수 야당 간의 통합 논의는 주춤한 반면에 중도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구속 연장에 반발해서 변호사들을 모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도 지금 불출석한 상황인데 자, 이 상황 그리고 깔려있는 배경까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먼저 박 소장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대체로 이 얘기에 공감하는 분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타이밍이다.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사건 이후 촛불로 진행되고 탄핵 구속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좀 이런 시간 내에 박근혜 대통령이 좀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어떤 본인의 책임으로 일단 이걸 옮겨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짐을 지고 이런 형태로 걸어갔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그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분은 때를 놓치느냐? 그러니까 태블릿 PC 보도 이후 또 탄핵 국면으로 가고 촛불 민심이 광장에서 폭발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때를 다 놓치고 그다음에 1심 재판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구속이 연장되고 난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고 이 생각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보면서 아, 이 독립투사구나 아니면 민주화투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 박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허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민주화운동할 당시에는 그 당시 군사독재 정권의 사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판할 때 재판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정치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자기를 코스프레하는 것 같은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립투사인가 아니면 민주화투사인가 아니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뇌물죄에 지금 유죄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 피고인인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특히 그거 관련해서 인권침해 논란이 나오는 것은 더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국가 이익에 대한 최소한의 훼손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치적 노림수 무슨 투사 뭐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 재판이 설사 무죄가 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정도로 됐으면 거의 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상태인데 그냥 단지 하소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주일에 재판을 4번 한다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벌 세워주는 거예요. 벌 서는 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과연 이 재판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변호인들이 제대로 된 변론 준비를 하면서 이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나는 빨리 이 재판을 형식에 맞춰서 그냥 대강 빨리빨리 끝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건지 라고 지금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약간 뒷북치는 분위기예요. 이 변호인들이 전원 사퇴한 건. 사실은 그 전에 진짜 얘기했어야 돼요. 이거는 이런 재판은 없다. 이거는 인권 침해다. 우리는 이런 재판에 변호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이렇게 늦게 전원 사퇴하고 저는 약간 뒷북치는 분위기입니다. 예. 예,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나 행동이 대체로 상식에 좀 많이 벗어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재판에서 했던 말이 딱 두 마디죠. 예,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입을 여셨는데 6개월 만에 여신 이 말씀들은 과거에 했던 이야기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 기조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다. 그리고 정치적 투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사법적 체계나 질서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늘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직에 있을 때 입에 달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그러나 정작 본인은 법과 원칙, 법치주의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몰랑입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어쨌든 4분간의 정치 성명서 낭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절감을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진영 사상 최초의 어떤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라는 형태도 이루어졌고 더더군다나 자기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 게다가 자신이 만든 자신이 최대주로 있던 정당이 거의 대선에서 패배하고 벼랑 끝에 몰리는 이런 일련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과 죄책감을 못 느낀다면 그 발언 속에 그 죄책감은 뭐 어디도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겠다. 미안하다. 스스로 탈당하겠다. 그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좀 단결해서 잘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깔려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정서적 기조라는 것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거의 정치보복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회적으로 지금 한국당에서 탈당 권유에 대해서도 뭐 이른바 그 실소로 대답하는 뭐 이렇게 자꾸 그걸 한다면 이 발언으로 인해서 거꾸로 보수 진영이 좀 더 어려워지는 뭐 그런 기폭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인권 침해 주장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식 교수께서는 이것도 국격의 문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이런 언급을 했을 때 또 다른 배경도 있겠는가? 좀 살펴볼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월요일날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정치 발언 이후에 CNN을 통한 이 국제자문회사에서의 인권 침해 논란 유엔까지 거론하면서 제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그리고 최순실 씨의 또 오토 원비어 발언까지 해서 나도 고문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주말에 태극기 집회 총동원. 저는 1년에 굉장히 짜여진 흐름이 있다고 봐요. 그러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층 내에 혁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좀 흑역사를 좀 결별하고 나가겠다는 보수 한국당마저 좀 어렵게 만드는 딜레마를 안고 온 거죠. 지금 노희찬 이분이 국감장에서 왜 바닥에 누웠다 뭐 지금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우리 정치 수준이 내가 최하라는 건 내가 알았지만 제가 알았지만 이건 정말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면 재소자의 방을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그 방 수준으로 만들어주자라고 차라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 침해라고 제소했던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준들 그런 데서 어떻게 교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정을 좀 임해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 나는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호화방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나서 이분들 참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러면은 국감장이니까 예산을 법무부에 엄청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하고 구치감을 굉장히 좋게, 구치소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하지도 않고 희화화시키잖아요. 희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영하 변호사. 네, 처음부터 유영하 변호사가 등장했던 그 시점부터 이건 아닌데 했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이건 아닌데예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진정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변호사라면 빨리 그만두세요. 그리고 진정 정말로 좋은 변호사를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게 하고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는 이제 정치적 의미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정치적 조언 아무리 해봤자 그건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이제는 법적인 조언을 제대로 받으셔서 그냥 개인으로서 피고인으로서 정말 그런 재판을 받으셨으면 해요. 예. 구치소에 구금이 되는 것은 소풍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것도 그에 대한 어떤 벌을 받는 일종의 형식인데 그것이 결코 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구금될 때 3일인가요? 구치소 내에 다른 별도 시설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이 방을 단장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지를 새로 바르고 준비하고 고치고 변기를 수세식으로 하고 샤워시설을 만들어 드리고 하는 이제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내부에도 의사가 있어서 의사하고 상시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의사가 감당되지 않기 때문에 성모병원에 2번이나 가셨던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알뜰하게 챙기고 있고 구치소장이 열에 한 번씩 지금 그걸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예. 분명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그 정경 의원이 아주 좀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게 계속 지금 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면회도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유영하 변호사만 면회를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 할 때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도 잘 못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치소에 시설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구치소에 고립돼 있었을 때 사람은 당연히 나의 실패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복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 실패의 요인이 사람을 특히 참모들마저 만나지 않았다는데 기인한다는 걸 본인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도대체 지금 바깥 사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본인을 둘러싼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유영하 변호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전지전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당 사람들도 면회가 오면 접견을 해서 당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종합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정말 참혹한 실패의 그 핵심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 또한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짚어볼 대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이 뇌물수수 혐의. 뭐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는가. 그 부분이 결국은 삼성물산하고 그렇죠.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1심 판단은 일단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특검의 어떤 기소 자체의 좀 정당성 부분이 훼손되는 건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별개의 봅니다. 문제입니까? 어제 예. 언론에 보도된 판결문을 보면은 국민연금 측의 어떤 의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합병의 합병의 효과를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에서의 그 합병에 찬성하는 의사결정 자체에는 분명한 불법 행위가 있었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또는 그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고 누구를 도와달라고 청탁을 하고 예. 이런 또 묵시적으로 그런 게 있고 이거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지금 1심의 형사재판 이 뇌물 사건의 그 내용을 아주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회장은 합병을 포함한 승계 작업 전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포괄적이고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적인 증거에 의해서 포괄적이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변호인들은 속으로 이거 쾌지를 부르는 거 아닌가. 이재용 부회장 측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합병은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였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였고 정당한 거였습니다. 굳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이고 뭐고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기본적인 논지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민사 판결에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합병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뇌물죄의 근간을 막 흔들 수밖에 없죠. 예. 저 중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민사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의 가장 큰 방점은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느냐. 주주의 투자 손실을 가져왔거나 아니면 주주의 가치를 훼손했거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형사재판부에서 말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는 오히려 합병을 추진하게 된 배경 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포괄적이고 묵시적인 뇌물죄와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심 전심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주고받은 것을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냈으니까 2심에서는 그 2심 전심을 어떻게 판결할지 좀 두고 봅시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정계 개편 움직임이 꽤 구체화되고 있어서요.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상은 역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 움직임이 지난주까지 좀 우세했었는데 지난 일주일 움직임을 보면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늘 중도를 외치고 계십니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또 열망하고 계신 김근식 교수 입장부터 좀 듣죠. 예. 20대 총선의 결과가 이제 다당제 민심이 표출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싫고 당시 새누리당도 좀 싫은 그런 유권자들이 새로 탄생한 국민의당에 대해서 정당 지지율에서는 사실 민주당보다 앞서는 투표를 해줬단 말이죠. 그게 다당제 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은 작년에 탄핵의 전국에서 이제 이대로 보수가 가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보수, 혁신하는 보수, 따뜻한 보수를 주창하면서 사실 탄핵에 찬성하는 자기 스스로의 모태를 결별하면서까지 나온 바른정당이 새로 생긴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상품 진열 때 2개밖에 없었고 저 상품이 싫으니 이것이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억지 춘향식으로 가져갔는데 그러지 말고 새로운 상품이 있으니 좀 골라보십시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다당제 정신, 그다음에 국민의 민심의 반영의 정신, 저는 이게 한국의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명제 속에서도 저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당제를 훼손하는 통합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선거제도를 다당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로 바꾼다면 중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지만 역대 선거를 보면서 이 중원이라는 것은 이 표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야말로 그 허망한 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가게가 2개밖에 없다는데 짜장면집과 짬뽕집은 고정 고객이 항상 있습니다. 매출이 항상. 근데 이 스파게티 집은 잘 될 때는 엄청나게 잘 되다가 또 안 될 때는 굉장히 스파게티 집을 영업하시는 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이 그만큼 뿌리 내리기가 힘들다. 예. 그러니까 떠서 이렇게 그 굉장히 대중의 갈채와 환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선거 때 그것이 과연 표로 연결될 것인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예. 그만큼 그 중도의 길이 험난한 것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나란히 앉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뒤에 현수막을 보면 선거제를 바꿉시다. 정치제도를 바꿉시다. 정치제도가 바뀐다는 전제하에서 이 스파게티 집이 그나마 영업이 될 거다는 것인데 바뀐 게 아니고 특히 당장 지금 6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에 이걸 연동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뜻 아닙니까? 그럼 지방선거는 현 제도로 치러야 됩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님한테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김근식 교수님 얘기를 지금 집중해서 들으면서 무지하게 실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한 번 속았어요. 국민의당한테. 다 아시겠지만 난 대선 때 국민의당한테 한 번 속았기 때문에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에게 손을 이런 식으로 내밀까?
이거는 이제 두 번 속지 않겠다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 나쁜 의도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바른정당하고 지금 그 한국당 보수 전체가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선 때요.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그 중요한 순간 그 대선에 보수 쪽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몰라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합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중도의 길로 가라. 올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방송에서도 수차례 저도 얘기를 했고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얘기를 그게 했어요. 국민의당 입장이었고 안철수 후보 근데 입장이었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 입장이에요. 왜 못해? 아니 입장인데 그 얘기를 못한 빨리 거죠. 말하라니까 어떻게 했냐면 겨우 한다는 말씀이 진짜 한다는이에요. 말씀이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당선되면 제가 집권하게 되면 유승민 후보에게 부탁해서 경제 분야 맡아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실망했는지 몰라요. 타이밍도 놓치고 이 워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연합해라, 후보 단일화해라, 안철수 후보랑 해라, 국민의당이랑 해라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안철수 후보의 뒤에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런 세력하고 어떻게 후보 단일화 내지는 연대할 수 있겠나. 박지원 대표와 그 호남의 국회의원들 그분들은 햇볕 정책의 100% 계승자들이고 심지어 초대 평양 대사 이러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선에서 지금 대통령이 조금만 잘하면 되는 그 중요한 지점에서도 국민의당 사람들 또 안철수 후보 말고 국민의당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남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못한다고. 근데 그 반대하던 호남표가 갑자기 그럼 지지를 합니까? 그 지지를 했다는 이 여론조사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은요.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지금 전혀 다른 시선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 여기서 국민이라는 게 다 자기 입장에서 다 국민이에요. 국민이 다 달라요. 대한민국 국민은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숫자만큼 아니면 정치 평론하시는 숫자만큼 국민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말씀은 요약을 하자면 그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 대선을 앞둔 그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실은 통합의 물살이랄까 요구가 더 거셌는데 그때는 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한다라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당연히 김 교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이제 당위론을 앞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허 소장님께 좀 듣고 싶은 말씀은 어느 쪽이 더 불편하십니까?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 불편하십니까? 다 불편하죠. 다 불편합니까? 네. 뜻대로 이대로 가는 게 최고죠. 아주 솔직한 속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왜 이런 현실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결국 각 당의 지지율에 있다고 봅니다. 그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 지지율로는 다음 지방선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 통합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고 국민의 정당도 마찬가지죠. 이 지지율로는 광역단체장 어디 한 군데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죠. 자유한국당은 유일하게 대구, 경북 정도 이런 판단이 있을 정도니까 어쨌든 이 판을 흔들지 않으면은 다음 지방선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지방선거를 보고 어디 한 군데라도 제대로 승리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이제 판 흔들기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냉정한 현실의 시발점을 그럼 우리는 이런 현실 때문에 하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우습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거창한 명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당이 합치고 깨지고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 분들의 전공 과목인데 합치고 깰 때마다 거창한 명분이 있었냐? 전 별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그거 뭐 때문에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당이 깨지고 합치고 하는 거는 그때 현실 정치의 필요가 사실은 제일 그렇죠. 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데 이제 그걸 포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건데 그걸 우리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이 이합 집산을 하는 것은 현실 정치적 필요가 당연히 맞죠.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한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그걸 고려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거구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패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의 발전, 민의의 반영, 그다음에 국민들의 선택권의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는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면서 나왔던 이 새로운 당, 그다음에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온건 진보와 성찰적 진보를 지향해 나왔던 이 당이 같이 할 수 있는 정책 노선과 가치와 정체성과
정책에 대한 노선 투쟁을 충분히 한 다음에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저는 공개적인 합당 논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두 분이 이를테면 우리 정당사에서 또 정당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합집산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시고 다만 어느 방향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실성 얘기도 잠깐 아까 허수원님께서 좀 짚어주셨고. 근데 너무나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속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국정감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신고리 569개 공론화위원회 얘기인데 금요일에 결론이 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공론화 과정 결과 정부가 이제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계속 가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4차 설문조사에서 건설 재개를 택한 비율은 59.5%, 건설 중단 의견을 낸 비율은 40.5%였습니다. 표본 추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약속드렸던 대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걸 충분히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게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한번 실험해 본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제가 주목해서 본 건 뭐냐면 수차례 계속되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론의 변화의 추이가 공사 중단보다는 공사 재개가 많아지는 걸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인 찬반 양론을 다 들어보고 국민들이 정말 그야말로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처음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쪽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점점 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수기 민주주의나 토론의 어떤 결정적인 집합지혜, 집단적 지성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보는 결과가 됐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예민한 어떤 이슈들이 있다면 그런 공론화 모델을 좀 활용해서 생각해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너무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것은 이번에 뼈저린 반성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미 공사 중인 2조 5천억이 들어간 신고리 오리코기를 일단 중단시켜놓고 공론화위원회에 물어보겠다 하면서 자신 있게 사실은 생각을 하셨던 건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탈원전의 방침이 설사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을 진짜 관철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차근차근 국민들의 민의를 다 듣고 수렴을 해서 차분하게 진행되는 게 필요한데 덜커덕 공사를 중단해 놓고 나서 이것을 까보니까 사실은 공사를 중단을 반대하는 게 더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정책 방향이 옳다고 확신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또 심사숙고하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 교수님이 좀 많이 급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사실을 놓고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도 아주 냉철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것 자체가 벌써 대통령의 생각하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전제되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대통령은 이제 탈원전, 탈핵 입장을 분명히 지금 갖고 계시지만 실제 국민들의 생각과 또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고 신고리 5, 6호기는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이것을 공론화위원회를 만든다니까 엄청난 비난을 했지만 사실은 가장 작은 비용, 갈등 관리 비용으로 저는 어떤 집단지성의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가 갈등 관리를 해나가는 하나의 모델을 창출한 거다. 사실은 이 공론화위원회, 무슨 개혁위원회, 적폐청산위원회, 그 위원회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많이 만들어서 위원회 정부라는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배운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직권남용죄를 피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책임을 다 위원회에다 돌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도 그냥 다 그쪽에 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거 정말 다행인데 문재인 정부를 살려줬다. 나중에 후일에 직권남용죄를 벗어나게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 위원회 정말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호주 정부가
2020년부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그 지원하던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재생 전기 확충에 치중을 했더니 전력 공급 그 안정성이 너무 떨어졌고 가정 전기료가 10년 사이에 63%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8년부터 신재생 확대 정책을 펴왔는데 결국 탈원전 얘기죠. 그 후 전기료가 71%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요금 급등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이제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온타리오주의 그 7만 명 이상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이런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만 봐도 이런 시행착오를 다른 나라에서 막 겪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고 막 그들이 한 시행착오를 그대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나마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살려줬다. 공론조사 방식의 전문가들이 경계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지나치게 정치화된 정책 이슈를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원전 문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과학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기름을 넣으면 음식이 맛있다 해서 모든 음식에 참기름을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원리로 공론조사 수기 민주주의 방식으로 사안을 봐야 될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대체로 애매한 문제는 다 이런 형태로 위원회나 공론조사 방식으로 던져놓고 아니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실수도 철군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떠넘기고 한다면 이거는 거버넌스나 수기민주주의 오남용이다. 예. 그래서 뭐든지 오남용이 돼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맞습니다. 겁니다. 오남용은 막아야 되고요. 저는 이제 또 중도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우리 허 소장님 말씀하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까지도 다 예상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거면 공사 중단을 안 했어야 되죠. 아니요. 공사 중단을 덜커덕 해놓고 수개월 동안 공사 중단의 경제적 비용과 소모적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공사 중단을 먼저 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 제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나 충분히 제기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신고리 5, 6크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제 중단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시는데 만약에 중단을 하지 않고 이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더라면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그 중립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더 큰 훼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더 안 믿게 되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면 당연히 한다라는 것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죠. 중단을 덜커덕 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중립성 훼손하죠. 그다음에 않죠. 경제적인 불필요한 소모적인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갈등을 관리하는 데는 경제적으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 갈등 관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국감에서 아주 저는 이 주목해서 봤던 지점이 예.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13일 날 그 경찰청 청사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이때 야당 의원들이 욕을 합니다.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성향, 이름 이런 거 다 대라. 제출해라. 회의록도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경찰개혁위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는 국감 거부라고 본다. 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저도 참 놀랐는데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등으로 구성돼서 19명 중에서 15명이 좌파 진영이다. 경찰개혁위원회와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장악위원회 아니면 경찰정치개혁위원회인지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어떤 국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청문 절차 대용으로 이런 식으로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 일반 민간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 말하는 핵심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00% 법적인 기속력 주는 것처럼 그 결정에 따르겠다?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랬어요? 공론화위원회 나오는 결정대로 따르겠다?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든 뭐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일일이 다 하게 되면은 위원회 자체를 끌고 가기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내가 볼 때 내한테 공정하지 않다. 내가 볼 때 이거는 뭐 다른 척에 있는 사람들만 많다. 이렇게 주장이 되면은 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전공한 많은 세계적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기법이 성공하려면 이 공론조사 방식, 수기 민주주의 방식이 성공하려면 그 패널 구성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가 승패를 가른다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 허 소장님이 당연한 말씀인데. 오늘 만약에 되셨는데 그 공론조사 방식으로 하는데 자기 친한 사람만 다 넣어놓는다면 내 책임을 일로 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정미경 의원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수기민주주의 거버넌스가 좋은 겁니다. 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 하자는 동의를 한데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사람들로 다 넣겠다. 그게 어떻게 공론입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전인데 한 말씀씩은 좀 듣고 이 국정감사 이슈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또 인상적인 장면도 있었고요. 대체적인 평은 혹평에 가깝습니다. 내부는 잊지 못할 지금 중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의 한 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장면을 꼽으시는지. 장제원 의원이 서울시청 국감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이런 거에 대한 서울시청이 펴낸 교과서 이걸 가지고 거의 뭐 사회주의다는 방식으로 몰아붙였는데요. 이거는 뭐 장제원 의원님이 최근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너무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근데 이런 논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동료 의원들이 작은 소리로 지적을 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쳐서 다 조용히 하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가는 거는 이분이 너무 화를 잘 내요.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조용히 좀 하세요. 야당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잡담하면 저도 계속 잡담할 겁니다. 이렇게 잡담하실 거죠? 잡담하실 거죠? 박남심 의원님, 백재현 의원님, 서병훈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 잡담하지 마세요.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채통은 당신이 지켜. 그래서 뭐 누구든지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그리고 내 말에는 누구도 토를 못 달게 하는 이런 방식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굉장히 깁니다. 여기서 이제 함성이 그 강원랜드 사장이 나왔죠. 국감장이 여든 야든 저는 정말 이해 안 가는 것은 뭐냐면 범죄인을 다루는 데가 아니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진술로 나온 정부 관계자나 공기업 관계자나 기업 관계자는 무슨 피고인이 아닙니다. 대등한 인격끼리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잘못한 것을 질책하는 것인데 여기 존경하는 정미경 의원님 계시지만 국감을 준비할 때 보면 항상 나가면 의원님 앞에 존경하는을 붙여야 된다. 그다음에 말을 해야 하는 거지 내가 그냥 먼저 말을 했다가는 호되게 질책을 당한다. 충분히 답변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을 끊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그만둬야 된다. 저는 이런 문화가 왜 반복이 되는지가 참 의아했고 이게 정말 이게 좀 말이 되는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뭔가 하면 함성희 사장이 자꾸 그 정우택 원내대표 아닙니까? 질문하니까 웃으면서 고마하시고 다음 질문 하시죠. 그다음 질문 하시죠. 예. 질문하는 거 이게? 아니 함선영, 예. 그다음 질문하시죠? 예. 아니 국감 지금 하면 국회의원 할 때 그따위로 저 국감 받았어요? 왜? 무슨 태도야 그래? 왜 목소리를 높입니까?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국감장에 와서 예. 그다음 질문하시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내가 왜 반말 못해요? 이거는 과연 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배짱이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에이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야, 나도 배지 해봤어. 뭐 선수들끼리 다 알잖아.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고 정말 이런 분위기는 바뀌어야 된다. 이 뭐 국회의원이 무슨 큰 벼슬을 한다고 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윽박 지르는 모습들은 안 좋아.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정치 문화 바뀌어야 될 게 국회의원이나 높으신 분들은 뭔가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꼭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가 잘못했을 때 내가 김경식 교수한테 뭘 사과할 일 있으면 김 교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제가 유감입니다.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나 이런 게 되려면 이렇게 너무 좀 뭐 윽박 지르고 막 이렇게 피자 다루듯이 하는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그 함성희 강원대대 사장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좀 통쾌해야 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예. 저는 그 이번에 국감이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산 감사, 정책 감사, 기관 감사 중심이 돼야 되죠. 이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 건지, 정책은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진행된 국감은 중반전입니다만 과거 감사밖에 안 없잖아요. 세월호는 어떻게 할래? 그다음에 적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원조적폐는 어떻게 할 건데? 과거 대 과거가 격돌하면서 사실은 정작 민생을 돌보고 예산을 잘 감시해야 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 입법부의 본연의 기능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깝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법사위 국감 때 잘 기억하실 겁니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이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분인데 세월호 특조위 때 이제 당시 새누리당 몫으로 부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한테는 법률구조공단이 제대로 대법률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 예산은 빈틈을 잘 쓰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할 때 무슨 일 있었지? 청와대에서 못하게 했지? 이걸 따져 묻는 것 자체가 정말 가장 전형적인 과거 국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결국 그 와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하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고성을 서로 교환하면서 좀 막말 싸움까지 했거든요. 거기에 위원장도 지금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가만있어요. 바람도 넣고 하세요. 어디다 삿대질이야?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집권 여당 잠깐만. 맨날 소리 나.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답게 풍금 지키세요. 법사위원장이면 법사위원장답게 하라고. 저 퇴장 시키세요. 완장 그만 차고. 저는 이런 모습은 정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답게,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왜 자기 집권 여당을 바라보고 청와대를 바라보고 다음 공천을 바라봅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공천을 한 번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국정감사 되길 바랍니다. 예. 저는 교수님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받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됐을 때 그 전에 이제 의장하셨던 그런 원로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랬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할 때는 막 이렇게 싸우다가도 뒤에 가서 막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뭐냐? 이렇게 막 막말을 하고 그럼 뒤에 가서 같이 어깨동무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서로 증오해요. 진짜로. 그래서 인사도 안 해요. 쳐다보는 것도 완전히 멸시적인 눈으로 서로 상호간 쳐다를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는 거의 뭐냐면 이게 통합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나누고 신사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총만 안 들었지 거의 남과 북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중도 정당이 필요해요. 예, 제가 드린 질문은 국정감사의 인상적인 한 장면이었는데 예, 네 분께서 각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되면 바뀌어요. 예. 자, 네 분의 말씀은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인사를 가름할 때 한 말씀씩 그 인용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국정감사 얘기를 길게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언급들이 워낙 많아서 저라도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저는 그냥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